네, 안녕하십니까. 815 머니톡 가족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김민수 대표 대타로 이렇게 찐시황을 오전에 찍게 되었는데요. 이 주말이다 보니까 사실 일찍 왔어야 됐는데 오늘 지각을 해서 나중에 끝나고 좀 구석에서 손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들 쭉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요. 진짜 오면서 느꼈는데 날씨가 진짜 뭐 피부를 찢을 듯하게 그렇게 춥네요. 다들 건강 유념하시고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지난주 시장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간밤의 미증시,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 어떤 섹터들, 어떤 뭐 테마들, 어떤 종목들 이런 것들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뭐 트레이딩이나 투자에 관한 팁들도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먼저 이야기 드릴 거는 간밤에 미국 증시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저께 이제 자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약간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개파락 출발해서 음봉으로 좀 밀리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파월 의장 연설이 있어서 이제 하방으로 좀 조정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유럽 증시도 마감이 잘 되었었고요. 그래서 딱히 뭔가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지표상 뭐 5일선 뭐 이탈한 그런 모습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조정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다우존스,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이렇게 이제 0.5%, 0.59%, 0.8%에서 이제 양호하게 상승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유가가 74달러 정도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되었고, 좀 특이한 부분은 이제 금이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징 이슈, 시간 지나서 트레이딩으로 쓸만한 재료가 아니면 사실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머릿속에 보관해둘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서 그냥 잊어버리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이렇게 있었어요. 뭐 이슈라고 하면 샘 알트만 관련해 갖고 AI 관련주들이 이제 좀 움직였고, AI 관련해서는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나 대단하게 상승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AI 쪽 소프트웨어가 다시 신고가 랠리를 막 이어간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디자인 하우스, 뭐 예전에는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 소프트웨어 갈 때 함께 움직였지만, 그 이후에는 뭐 HBM3 뭐 이런 것들 움직였죠. 지금 요것도 사실은 제 생각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갔는데 요게 이제 또 파생이 돼서 뭐 온 디바이스 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파생될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자주 좀 드리는 이야기 중에 어떤 시장에 큰 화두가 던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라는 하나의 그 우리 삶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마스크가 뭐 동이 났다, 마스크 주들 올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백신 관련주들,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들, 그 다음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 뭐 별의별 게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밖에 못 돌아다니고 뭐 집에만 코로나 때문에 있다 보니까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들 많이 본데 갖고 뭐 그런 것들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그 하나의 영향을 크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서 계속 파생되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면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큰 테마가 탄생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가지를 계속 뻗어 나가는데, 저는 AI라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 속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큰 카테고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을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통신 혁명이 왔죠. 인터넷 사회가 왔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이제 스마트폰, 이런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게 거의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몸에 붙어 다니잖아요. 거의 뭐 5장 7부 정도 되는 스마트폰들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삶에 또 어떤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이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봇 자율주행 뭐 이렇게 굉장히 생각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AI가 될 것 같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겠죠. 뭐 지금 저도 사실 이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안 나요. 저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거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는 투자 아이디어로 있었는데, 이 AI 이후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뭐 AI와 로봇이 합쳐지고 뭐 사람을 대체하고 뭐 이거 이제 우리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좀 그려지는데, 어쨌든 이 AI에서 파생되는 게 결국은 이제 소프트웨어였다가 그 다음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챗GPT나 뭐 소프트웨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로 대상 삼을 만한 게 뭐 딱히 없잖아요. 의료, 그죠? 의료 쪽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수가 들어가고 이제 돈이 얼추 보이기 시작해요. 뭐 깜깜하게 빛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섹터나 테마가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뭔가 이제 보험수가도 들어가고 조만간 돈이 될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AI를 의료 쪽에 활용한다라는 거, 우리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그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빠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뭐 로봇에 뭐 AI가 탑재되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입니다. 온 디바이스. 이게 뭐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데, 뭐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것도 뭐 당연히 뭐 되겠지만은, 로봇의 자체적인 칩으로 우리 터미네이터 보면 혼자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되는, 네트워크 없이도 그런 게 온 디바이스로 이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그 전격 자동차 키트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까만색 키트 딱 하면 타고 운전자가 촥 가면서 키트랑 막 말 주고 받잖아요. 그것처럼 자동차에도 결국은 그런 AI가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AI라는 큰 카테고리가 어떤 식으로 파생이 되어서 이렇게 갈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해놓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온 디바이스 다음이 뭔가 또 나오면 또 시세 강하겠죠. 그거 우리가 이거 맞네 하면서 이제 좀 빠르게 붙어볼래. 이거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못 먹는 거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요 AI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고, 로봇 관련주들, 뭐 두산 로보틱스 아직은 상승 추세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힘이 조금 빠지는 듯한 이 주가가 쫙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찌글찌글찌글하면 요게 이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흐름이고 하락으로 변환할 수도 있다. 요걸 좀 생각을 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러다가 또 치고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 가능성을 조금 생각을 해놓고 보시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 보핏인가 그거 그 대량 생산 연기되면서 조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로봇이 일단 굉장히 강했는데 좀 쉬어가거나 아니면 한동안 우리 이제 또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윗꼬리 음봉이 떨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요거 시가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한번 솟아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뭐였지? 자, 두산 로보틱스였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요게 이제 사실 이날이 종가 베팅을 할 만한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저기 키움 증권 그 해설하면서도 요거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단기 낙폭이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종가의 반등을 노리고 종배가 가능한 종목들인데 어떤 분들이 할지 좀 이게 좀 궁금하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결국은 시세가 이렇게 좀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타고 쭉 가고 있죠.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대금이 죽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요거를 일봉으로 보면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위에서 이러고 있죠. 지금 파동이 막 고점을 돌파를 갖다 굉장히 짧게 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다가도 쫙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주가가 쫙 올라가고 위에서 이러고 있으면 요거는 물량을 좀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다 라는 거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고점을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 놓을 수는 있다. 최소한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사갖고 크게 먹겠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로봇주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트레이딩 관점은 알아서 하시고, 여기서 이제 지금이라도 로봇 사야 되냐? 아니다라는 거. 로봇주들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뭔가 수주가 나오고, 요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랐던 거 이제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두산 로보틱스 실적 흑자 전환할 건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먼 미래의 실적을 다 당겨서 지금 주가 선반영 된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요. 실적이 크게 나올 건데 아직 조금 안 오른 것들 이런 거 있으면 해보시고 그런 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가능성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한동훈 장관 관련 종목들이 뭐 오파스넷, 그 다음에 뭐 노을, 뭐 이런 것들, 부방,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존의 전통적이라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오래 전부터 이제 좀 한동훈 장관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강한 게 체시스, 그 다음에 대상홀딩스 있죠? 대상홀딩스. 그 이정재랑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엮였고, 그 다음에 뭐 덕성, 초전도체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던 건데 예전에는 이제 또 그 대통령 그 대선 테마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엮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흐름들도 계속 팔로우를 좀 해야 돼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걸 왜 팔로우 해야 되냐면 총선 끝나고 나면 이거 다 죽을 거예요. 총선 끝나고가 아니라 총선 전에 다 죽을 거예요. 정치인 테마들은. 근데 이후에 남들 다 쳐다보지 않는 시점에서 잠룡들 있죠.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의 관련 종목들은 막 내려받고 있을 때 조금씩 모아놔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가지고 공댕이 무겁게 2년만 딱 들고 있으면 아주 크게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입니다. 대선 테마는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주 중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가장 크게 올라가는 일정주가 바로 대선 테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일단은 뭐 지난주에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온 디바이스 AI 프로세스, 요거 아까 얘기 드렸죠. 요게 이제 칩셋 미디어가 대장주입니다. 칩셋 미디어. 요게 대장주인데 어저께 흐름이 좋더라고요. 요것도 일단 한번 온 디바이스 5일선을 다시 돌파를 했는데 무상증자 이슈 나오고 나서 이제 한번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올지 요거 한번 지켜보고요. 반도체 섹터 따는 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지금 정말 시장이 개별 종목 장세, 그러니까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장이 좋아요. 일단은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돈이 팍팍 들어가고 있는 거, 두산 로보틱스 쫙 당겨 올리는 거 보이죠? 그거 저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나 큰 손들이 그렇게 지르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이렇게 돈들이 팍팍 꽂히는 거 보면 확실히 시장이 11월 달 들어서 돌아섰다. 이제 12월 달인데 요번 달 좀 조정 받을 수는 있겠지만 큰 조정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거래대금 지금 뭐 양시장 합쳐서 16조로 늘어났거든요. 한 13조대에서 16조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게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 큰 종목들 무섭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비중을 좀 적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매매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다만
비중을 크게, 주식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밥 먹고 살잖아요. 밥심으로 사는데 주식이 아니라는 거. 가끔 햄버거 사 먹는 거지. 맨날 햄버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압 터지죠. 그러니까 가끔씩 그냥 간간히 요거 해볼만 한데 하면 이제 그런 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소액으로 공부를 해보시는 관점으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뭐 대표님, 임 대표님께서 뭐 빈대니 초전도체니 이런 얘기 하셔서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팬데믹 터지기 전에 2019년으로 돌아가면 거의 매달 테마들이 거래대금 없는 시장에서 주를 이뤄요. 급등락하는 이제 시세가 좋은 것들은.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큰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인데, 시장이 이제 지난 한 두어 달처럼 9월달, 10월달처럼 안 좋으면 수급이 쏠리는 것들은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손가락 계속 빨고 있을 것이냐? 나는 이런 거 안 하니까 그냥 뭐 중장기 투자 나중에 싸지면 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래도 나는 뭔가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아주 조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께서 저한테 세븐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세븐캔 깡통 7번 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매매를 하다가 깡통 찬 거는 뭐 한 3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뭐 어디서 누가 예전에 완전 초짜 때 작전주라더라 이런 것들 들어가서 한 2번 깡통 차고 뭐 그런 식으로 깡통 차는 거죠. 뭐 정상적인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횡령 배임이 떠서 사라져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크게 시장에서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큰 데미지를 입지 않으려면 잘 모르는 방식에는 굉장히 소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걸 안 하기에는 우리나라 시장은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쭉 우상향 해준다든지 실적으로 뭐 이렇게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 드릴 건데 참 열받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정한 룰로 이제 다 같이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불만만 가지고 투덜거린다고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룰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리스크가 큰 매매다, 뭐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STO 관련해서 어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그 전날 보면 이제 그 전전날이죠. 급등이 나왔다가 수요일 날에, 목요일 날은 또 STO가 쫙 다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다 터졌단 말이죠.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어떤 테마주라고 해도 급등할 때 따라 붙으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스캘핑 하거나 단타할 거 아니면 급등할 때 따라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부를 해놓고 지금 시장에서 이 이슈가 얼마나 지속될 건가,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한 이후에 이 섹터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붙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게 조정을 받을 때 이거는 재료가 내가 봤을 때는 며칠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될 것 같고 움직일 것 같다. 그럼 조정 나올 때 이제 저점에서 공략을 분할로 이어가고 시세 줄 때 팔아먹고 이런 방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STO 같은 경우가 이제 딱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초전도체 이야기 드릴 때도 시세 터질 때 이거는 크게 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지만, 그게 결국은 올라갈 때 따라붙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항상 주가는 어떻게 가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크게 시세 줬다가 이런 종목이 쉬다가 올라가는 지점, 요럴 때 우리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뭐 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하시면 되고, 해보실 분들은 소액으로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갖고 나 이거 진짜 이제는 알겠어 라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소액으로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거. 시장은 매일 열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꼭 하시고 보시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복지부 비대면 진료 뭐 기준 완화 소식에 이게 금요일 날 마지막에 움직였던 종목들인데, 원격 의료 관련 종목입니다. 인성정보, 케어랩스, 유비케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였죠. 요게 이제 다음 주에 좀 지속되는가, 이 이슈가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어떤
재료가 딱 떨어지면요, 그게 막 연속성 있게 계속하는 그런 흐름들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 기억에 정부 정책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갔던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얼만큼 시장의 그런 연속성을 보여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STO는 저는 이거는 돈이 크게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 뭐 한번 지켜봅시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또 반짝반짝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고점에 잡으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리고 요거 중국발 폐렴 경보, 중국 어린이 폐렴 폭증 기사가 중국에서 삭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든지 어떤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기사를 지금 내리고 있다. 중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만에서는 중국 여행 자제령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들 이제 저기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서 이제 어린이들 죽고 있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폐렴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빈대 폐렴 요 얘기 드렸던 게, 우리 삶에 어떤 테마가 나왔을 때 뭔가 약간 좀 와닿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좀 뭐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거는 보면 와, 이거는 진짜 우리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코로나19 막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관련 종목들 막 폭등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테마들은 항상 우리 삶에, 우리 생명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테마가 좀 더 지속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확산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금요일날 강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거 그 폐렴 빨리 진단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처방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좀 완치도 빨리 될 거고 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진단키트까지 이제 좀 움직이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또 마스크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터진 팬데믹 이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많이 빠져 있긴 하지만요, 신선한 뭔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던 그런 거지. 그러면 이 시세는 옛날만큼 어마어마하게 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세를 좀 줄 거다, 이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주 턴어라운드 나오면서 이제 신작 기대감 요거까지 붙어가지고 좀 강세의 흐름 나오고 있죠.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거 나오는데, 기관이랑 외인들의 매수세입니다. 요 기관 외인들의 매수세가 만약에 매도로 전환이 되면 종목이 조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추세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붙는다라면 수급 여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운주들이 금요일 날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8.15 머니톡이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그 김윤수 대표께서 영향력이 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존경하는 그 김윤수 대표께서 항상 어떤 종목들 얘기하거나 섹터 얘기하면 유심히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제랑 맞지 않는 종목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이제 공부 차원에서 항상 이제 눈여겨 보는데, 해운주를 얘기를 하니까 해운 섹터가 날아갔어요. 섹터를 움직이는 남자,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물론 그 대표 그 김윤수 대표 얘기해서 올라갔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그 갈 타이밍에 딱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좀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해운주들 운임료 요거 있고, 요거 조금 이따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요. 방산, 골드만삭스, 러브콜 나오면서 우상향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AI 의료 강세 요거나 좀 전에 얘기 드렸고, 자, 그래서 시간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들 중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주목해야 되는 섹터나 테마,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펜오션, 뭐 대한해운, 요 일단 두 종목이 저기 투자할 만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흥하해운은 일단 매매 관점으로 볼만한 회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해운주들이 있습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의 43조, 하이니켈
NCA 공급 계약. 아, 이거 열받습니다. 그죠? 이거 뭐 보유자분들은 아싸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열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올라서 열받는 게 아니라요. 뭐 제가 2차 전지 잘못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잘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이 하락 트렌드에선 제가 계속 no, 아니다. 자, 여기 이제 돌파 나오고 눌림 나오는 시점, 여기서부터는 이제 눌림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눌림이 좀 깊게 나와가지고 올해 한 달 동안 눌림 받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매매하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금요일날 2차 전지 셀 관련주들 악재 나오면서 다 안 좋았고요. 에코프로도 안 좋았고 다 안 좋았습니다. 완전 다 안 좋았어요. 얘만 움직였어. 그래서 뭐지? 이제 얘가 대장으로 치고 가려나? 포스코 퓨처에만 한번 볼까요? 다 안 좋았잖아요. 음봉이었잖아요. 이렇게 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었는데, 물론 뭐 추세가 죽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게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얘가 대장이라서, 이제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대장하려고 이제 얘가 그래도 그나마 대장이라서 시장에서 오늘 상승을 보여주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43조짜리 어떤 수주가 있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거 조사해야 돼요. 이런 거. 그죠? 누군가는 정보를 흘렸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매수에 들어간 거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에코프로 BM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올라가니까 막 따라붙어서 시세가 만들어진 거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건 항상 있어 왔던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은 치더라도 기분 나쁘죠. 그죠? 누구는 미리 알고 누구는 늦게 알고, 이게 뭐 쪼매난 소형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이 지금 뭐 27조나 되는 이런 기업인데 조사할라나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 차익이 안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들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시세의 흐름이 항상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 이런 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STO는 제가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음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폐렴 지켜봐야 되고요. 이 시장이 좋냐, 굿이냐, 배드냐. 그러니까 조정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제 미증시 봐서는 우리 상승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는 큰 흐름에서는 이제 상승입니다. 피봇 이슈로 그냥 계속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정 나오면 사야 돼요. 투자의 관점이든 뭐 매매의 관점이든 그런 식으로 조정 나오면 일단 사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시장은 큰 상승으로 이제 대세 상승으로 이제 갈 거다라는 건데, 찌글찌글 하면서 갈 겁니다. 쫙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어찌됐든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뭘 봐야 되냐, 어떤 섹터 단의 움직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제 방산하고 요쪽이 되지 않겠나, 해운 쪽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가 요 이슈로 인해 갖고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는지 요거까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요 정도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이제 뭐 큼직한 섹터들이 시장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좀 찌글찌글하고 썩 좋지 않다. 근데 거래 대금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도 저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거 왜 이러지? 자, 어쨌든 이 조금 안 좋을 때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금요일날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STO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STO 종목을 목요일날 베팅을 했고요. 금요일날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소폭의 조정만 보이면 테마주들이 급등을 할 텐데, 그 중에 STO가 대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베팅을 크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맞아 들어져 가지고 괜찮았는데요. 요런 흐름들은 제가 뭔가 예지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일어난 루틴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그냥 뭐 시장은 무질서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질서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걸 알면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시장 하락 시에는 수급이 쏠림이 일어나고, 시장이 상승 시에는 수급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터디가 되어 있는 좋은 종목들 내년에 내후년쯤 좋아질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쫙 간다 보시면 되고 시장이 좀 조정받고 하면 그 조정받는 틈새를 이용해서 이 수급 쏠림의 어떤 테마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좀 거래대금이 크게 터진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이 좋을 때는 각 큰 테마 그러니까 큰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 테마면 로봇 관련주들 다 안 가죠. 두산 로보틱스만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테마의 대장급들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급들만 여러분들이 잘 추려놓고 보셔도 매매 성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거예요. 다른 것들을 안 봐야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종목인데 이거는 네 그래서 일단 종목 이야기이긴 한데 요 송원산업이라는 종목이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 그러니까 뭐 300억도 안 나오는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잔잔바리 진짜 뭐 5억 뭐 거래 대금 하나도 없다 10억도 안 나오던 게 갑자기 상한가 가거나 급등하는 것들 꽤 많죠. 근데 아예 안 봐요. 이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 중에서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단 이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은 매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관점이라면 좀 달라요. 거래 대금이 없더라도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고 좀 길게 끌고 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뭐 썩 없더라도 저는 괜찮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투자의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인데 화학 섹터입니다. 화학 섹터고 그 산화 뭐 방지제 이런 거 해가지고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색깔이 변하거나 뭐 썩거나 뭐 썩는다 이건 좀 뭐 하여튼 뭐 변형이 일어나는 거를 갖다가 방지해주는 어떤 첨가제가 있는데 그걸 여기서 만들어요. 송원산업에서 이게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2위 업체인데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S-오일에서 산다 했다가 철회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주가가 금요일날 좀 올라갔는데 차트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뭐 이런 것들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제가 좀 주목해 볼 만한 투자해 볼 만한 걸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예, 제가 차트 보면서 종목까지 설명을 또 자세히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BDI 지수입니다. BDI 지수. 이게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해서 선박이 오늘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또 바다 사나이 아닙니까 부산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항해를 했던 항해사 출신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선박은 이제 보통 한 3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종류로 뭐냐 하면 벌크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컨테이너 운반하는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탱커선이라고 해요. 탱커선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그냥 뭐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거니까 탱커선은 뭐냐면 기름이나 이런 액체 관련된 화물들을 운반을 하는 선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 단순화시켜서 기름 나르는 거다 아니면 가스 나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팜유라든지 이런 액체로 된 것들은 다 운반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종류들이 다 이제 선박들 탱커선도 좀 다양하게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기름이나 가스 나르는구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컨테이너 벌크선은 뭐냐 벌크인 상태로 운반할 수 있는 거 철광석이라든지 아니면 곡물 있죠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그냥 뭐 어디 포장을 안 한 벌크 상태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그런 거 이제 벌크선이라고 하고 BDI 지수는 이 벌크선의 운임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컨테이너선은 SCFI라고 해서 상하이 뭐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라고 해서 요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탱커선은 또 탱커선 나름대로의 운임 지표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각 지표들이 다 있는데
경기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게 바로 벌크선 발틱 드라이 인덱스예요. 왜냐하면 컨테이너는 뭐예요,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갖고 뭔가를 실어 나르니까 어떤 완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가의 부가가치 상품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반도체도 컨테이너나 비행기로 실어 나르지 벌크선에 그냥 막 때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크선은 철광석 같은 거 원자재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자재의 물동량이 많이 움직이고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만큼 수요가 원자재에 있다라는 건 뭡니까? 공장에서 이거를 생산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발주를 많이 하는 거겠죠.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거를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주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원자재 주문량이 늘어나게 되면 배가 많이 필요하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운임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요겁니다. 그래서 BDI 지수는 뭐냐면 경기 선행지수예요.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시장이 좋아지는구나. 경기가 좋아지겠구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올라가는 요인이 뭐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시면 여기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까지 2,937이거든요. 이거 지금 전날 비해서 더 올랐어요. 근데 이게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2배 넘게 올랐고요. 지금 이렇게 내려오던 이 추세가 상승 전환되었습니다. 못해도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운 지수 BDI 지수란 뭔가 이렇게 아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벌크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뭐 현대상선도 어느 정도 갖고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컨테이너가 현대상선 주고 HMM이죠. 아이고 HMM은 그 컨테이너하고 탱커들이 줍니다. 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페노션이 지금 벌크로는 가장 큰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상장이 안 돼 있는데 장금상선이라든지 SM상선이라고 있어요. 요 회사들이 또 벌크 선단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일단 상장이 돼 있는 것들 우린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보자면 TK 케미칼을 빼먹었네. TK 케미칼. 이게 예전에 이제 대선 때는 이제 이낙연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주가 많이 빠져 있거든요. TK 케미칼이 그 SM 상선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SM 상선도 뭐 상장하니 많이 이런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 지금 속 들어갔죠. 어쨌든 요거 갖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들 좋아지면 TK 케미칼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근데 해운주들이 쫙 다 올라가면 안 올라간 거 찾다가 TK 케미칼이 가는 거지 TK 케미칼이 주도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장은 저는 이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페노션과 대원해운 둘 중에 하나인데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 시세 흐름을 봤을 때는 페노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 대연해운의 주가도 괜찮은데요. 왜 페노션이냐? 여기 벌크 보이시죠? 벌크의 매출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2조 3천억입니다. 조단입니다. 그죠? 엄청나죠? 자, 여기 대한해운의 벌크선의 매출액을 보시면 이거는 4,500억.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난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페노션부터. 자, 페노션이 완전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바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해운의 이 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운임료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히 이제 좀 좋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관련 이제 해운주들의 주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그 아까 운임료 보셨죠? 이렇게 이제 그 추세 전환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운임료를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요때가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인데 2021년 9월 달에
요 운임 지수가 5,700 뭐 요랬습니다. 보이시죠? 그다음에 2022년도 5월 달에 운임 지수가 요 3,000대 부근에서 요 움직였었어요. 그러면 5월 달이면 2분기 실적에 들어가잖아요. 2022년도 2분기 실적, 2022년도에 해운주들의 실적을 보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상당히 좋았어요. 7천억. 지금 보이시죠? 페노션. 작년에 7천억 했는데, 분기로 보면 2분기께 안 나오네. 이거 좀 더 보이면 참 좋을 텐데요. 그런 게 지원이 안 됩니다. 어쨌든 뭐 1,500억 이상이 아마 나왔을 거고,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운임이 다시 올라간다는 건 다시 실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걸 또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선박은 정기선이 있고, 부정기선이 있어요. 부정기선. 이게 이제 벌크선에 보통 이제 컨테이너나 탱커는 거의 대부분이 정기선이기 때문에 계약되어 있는 화물을 정확한 시간에 왔다 갔다 똑같은 곳을 반복을 하면서 물량을 실어 나르고요. 부정기선은 뭐냐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영업사원이 영업을 해가지고 요쪽에 어떤 화주한테 물건을 받았어. 요거 옮겨주세요 하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팟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물량 막 이렇게 영업들을 해요. 영업을 딱 해놓고 그러면 우리 지금 선박이 요쪽에 지금 있으니까 지금 물건을 여기 갖다 주고 해서 동선을 쫙 짜는 겁니다. 운영팀에서 동선을 짜서 최적화되어 있는 그 선박이 그냥 배에 떠가지고 놀지 않게끔 이게 짜요. 짜가지고 그 루틴을 잘 짜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부정기선이 돌아다니면서 또 이 배가 이제 요쪽에 있으니까 요쪽에 화물을 갖다 영업을 해가지고 요쪽으로 옮겨주는 거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화고가 비지 않게끔 영업사원이 열심히 막 영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목적지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부정기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정기선이 많을 때 운임이 확 치솟으면 실적이 확 좋아져요. 근데 대부분의 이 부정기선의 단점은 뭐냐? 이익단이 좀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장기 계약을 해놓고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면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매출이 확실하게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 운임료가 내려갈 때는 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박 회사들은 이 해운 회사들은 적절하게 정기선을 채워놓고 부정기선을 운영을 하는데 부정기선이 지금은 많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운임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기존 계약들을 재갱신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높은 운임을 받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페노션도 그렇고 저기 대한해운도 이 부정기선이 어느 정도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페노션이 예전에 이제 막 HMM 급등할 때 막 많이 못 갔던 이유가 물론 그때도 오르긴 했지만 부정기선이 많지가 않아서 그랬었어요. 근데 어쨌든 페노션은 지금은 벌크 선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탱커선부터 해서 굉장히 크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또 HMM 저기 합병 이슈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요게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죠? 상승이 나오는데 요날 급등이 나올 때 프로그램 매수가 뭐 한 거의 100만 주 들어왔다가 100만 주 마이너스로 갔어요.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종가 매수를 했었고 갭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떠주고 이게 아침에 들어오는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디 갔노? 이런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게 평소에 거래량 보이십니까? 거래량. 여기 지금 이 거래량 이렇게 서 있는 거. 아침이거든요. 아침에. 매 아침 시간에 보면 5분봉이에요. 5분봉인데 거래 대금이 한 요 정도 나오던 종목입니다. 그 전날도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 크게 안 나오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날 아침에만 거래 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완전히 이거는 그냥 공짜로 드세요거든요.
그래서 이날 아침에 어제 종배한 거 이날 아침 시가에 팔고 거래 대금이 미친 듯이 터지는 걸 보면서 눌렸다가 올라갈 때 다시 잡아서 또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 건데 투자의 관점으로 그럼 이거 지금 아니냐? 아닙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굉장히 괜찮은 위치다. 여기서 큰 흐름에서의 상승 추세 전환은 되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운임료가 일단 상승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 뭐 경기 침체 이야기 뭐 나오고 있지만 그럼 돈 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기 다시 좋아질 수 있겠죠. 미국 경기 굉장히 강하고 글로벌 경기가 다른 나라들은 다 안 좋은데 미국만 좋아요. 왜 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금리를 고금리로 올려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다시 금리 인하 내려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이제 구부렸던 등을 갖다 좀 펼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거고, 그러면 요 물동량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운임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들도 뭐 저는 괜찮다 생각하지만 지금 페노션이나 이런 해운주들은 굉장히 바닥권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투자를 한번 해두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나쁘지 않다. 망설이다가 막 올라간 이후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음봉으로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이렇게 좀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전고 좀 돌파한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뭐 그 위에서라든지 해서 분할로 이제 뭐 딱 정확하게 우리가 타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할로 좀 매수를 해서 해운주들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페노션도 괜찮고요. 대한해운도 좋습니다. 이게 어떤 한 종목을 샀을 때 리스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종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나 2천만 원 정도, 20% 정도는 저기 그 해운주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해운주에다가 2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종목을 분할 매수해서 2천만 원을 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장주를 바스켓으로 담는다라고 해요. 이걸 바구니에다 담는다고. 좋아 보이는 거. 이거 대한해운도 여기서 뭐 2천만 원,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 이거 뭐 한 1,000만 원 담고 분할로, 페노션도 뭐 1,000만 원 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까 전에 흥하해운도 있었잖아. 흥하해운은 시세 탄력이 좋거든요. 흥하해운은 이제 그 탱커선입니다. 케미칼 탱커를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좀 시총이 작고 하다 보니까 가벼워서 좀 잘 움직인다라는 거. 그러면 요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3, 3, 3 비율을 갖다가 뭐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4, 4, 2 해갖고 조금 변동성이 큰 흥하해운을 2로 잡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스켓으로 여러분들이 담아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운주에 대해서 오늘은 이거는 그냥 좀 공짜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공짜로 이제 수익을 주는 그런 섹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제가 어젯밤에 캡처를 한 건데, 이거보다 2,080달러를 아마 돌파를 했을 겁니다. 사상 최고치를 골드 가격이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금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요. 금값이 지금까지 그렇게 올랐던 적은 잘 없어요. 이게 금은 미국에서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래서 금 선물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증거금 있잖아요. 증거금. 이거를 갖다가 미국 정부에서 엄청나게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투자를 못 하게 돼요. 그러면 주가를 이 금값을 상승하는 거를 눌러버리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수요를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거, 이게 지금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이다라는 게 지금은 아닌 걸로 이렇게 가는 상황인 거고, 달러가 안전자산이다, 요거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뭔가가 좀 불안한 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채권도 지금 수요가 좀 줄고 막 미국 채권 잘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자산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이 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시각들이
이쪽으로의 쏠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골드 쪽으로. 그래서 이게 골드 관련된 투자를 일단 신고가로 가는 시점에서 조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제 이게 뭐 1700 요때거든요. 이것도 주봉입니다만은 보시면 요때 요 밴드 때 이제 금 투자를 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라서 이게 추세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관점 보이시죠?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거든요. 금리를 인하를 쫙 하고 나서 금값이 이렇게 올랐어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 랠리만큼 여기서 이렇게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하나의 금을 보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뭐 비중 그렇게 크지 않은 선에서 일부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좀 모질라서 다음 시간에 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올라버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나 까먹을 뻔했네요. 송원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갈게요. 자, 어떤 회사인지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거는 보신 것처럼 이것도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가 상승으로 잡힌 종목은 아닙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잡힌 건 저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인데, 투자의 관점으로 이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채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다시 돌리는 시점. 여기도 이제 내렸다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내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에서 타이밍은 잡으면 되는데,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분할로 사시면 되고, 이게 시가총액이 4,100억짜리예요. 실적을 보시면 이게 지금 안 좋은 실적이었는데 이 정도를 찍은 겁니다. 2022년도에 1,850억입니다. 영업이익이. 그 전년도에 1,000억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3분기까지 549억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안 좋아졌죠. 뭐 전체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렇게 해서 좋아지느냐 보면 2024년도 1,200억, 2025년도 1,500억. 이제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를 하는 회복세로 갑니다. 퍼가 3밖에 안 되고요. PBR이 0.7인데 굉장히 뭐 안정적인 이익을 계속 낼 수 있고, 글로벌 2위 업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의 강점이고, 이제 또 하나는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M&A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저항 지금 요렇게 저항단입니다. 그죠? 요거 이제 조정받고 다음에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가, 그거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다. 대략 거래 대금이 얼마 안 돼요. 뭐 100몇억, 뭐 100몇십억 정도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장기 박스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요런 박스권을 뚫어내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실적단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는데, 이제 연결 재무제표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또 별도로 보면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자회사들 실적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별도로 보셔도 이렇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 내후년, 2024년 바라보고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뭐 꼭 뭐 여기서 사지 않더라도 이 종목을 스터디해 보시고, 저점으로 많이 내려오면 싼 종목이니까 담아 놓으면 저는 수익이 나는 그런 종목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기 박스권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16,000원에서 뭐 17,000원대 오면 샀다가 올라오면 팔고, 다시 그 내려오면 또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그거 참고해 두시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PD님 나중에 작업할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저는 또 다른 또 코너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